병원 복도는 낮에도 어둡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어도 창문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항상 어둡습니다. 아마도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날 아내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전날 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 동의서 사인해야 해요. 일찍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더 자려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이 가슴 위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씻고 옷을 챙겨 입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아들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걸 본 건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어딘가 일 처리하듯 바쁜 미소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는데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한대요. 워낙 긴 수술이라 보호자 동의가 몇 가지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호자 대표로 아드님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인 안 해도 돼?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니, 크게 나온 게 아니라 복도가 조용해서 더 크게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계시면 돼요. 뒤이어 또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몰라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겨봤더니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몰라도 된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50년입니다. 그 여자와 50년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버스 핸들을 잡았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은 새벽 2시에도 집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아내는 자다 일어나 밥을 데워줬습니다. 아이들 학비 때문에 쪼들릴 때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참았던 사람이 아내입니다. 저 역시 그 곁에서 버텼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도 된다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돌려주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아니, 가족이긴 한데 결정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은 아닌 것인가. 나는 그저 나이든 짐인 것인가. 병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그 방.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혼자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다 내어주는 것. 그게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어주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도 쉬고 생각도 하고 아내 걱정에 새벽부터 잠 못 이루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렸고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시작한 건 26살 때였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나갔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빠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이미 아이를 갖고 있었고 월세는 밀려 있었고 냉장고는 자주 비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그 시절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던 사람입니다. 여름엔 햇빛에 그을리고 겨울엔 손이 터서 갈라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작은 귤 한 봉지라도 남은 두부 한 모라도 꼭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좀 남았어라고 말하며 웃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30이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솔직히 무섭기만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여려서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먹일 수 있을까?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은 아이가 크면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공부를 잘 시켜야 한다는 것,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들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야근을 더 늘렸고 아내는 좌판 외에 식당 일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둘 다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학원비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난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왜? 친구들은 다 여행 가는데 우리는 안 가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아껴 사는 거야. 그 말이 정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수능을 봤을 때 저는 하루 종일 버스 핸들을 잡으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험 끝나는 시간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서 실컷 울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던 날, 짐을 실은 차 뒤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것,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것, 한 사람 목 이상으로 당당하게 살길 바라는 것. 그 모든 마음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우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회사를 다녔고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이 있었고 두 사람은 바빠 보였습니다. 명절에는 왔지만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키운 대로 살고 있는 거다. 우리처럼 허덕이지 않으니 우리 소원대로 된 거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를 잊으며 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여겼으니까요. 좋은 부모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래, 깊이. 하지만 그 믿음이 옳은 건지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모자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해줬어야 한다고, 더 먹였어야 한다고, 더 많이 여행을 데려갔어야 한다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모자란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버스 핸들 28년. 시장 좌판에 갈라진 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그날 밤. 그게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날은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저는 신문을 펼쳐들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돌아봤을 때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을 헛디딘 줄 알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입 한쪽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 연결이 됐습니다.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들것이 들어오고 아내가 실려나가는 장면들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계속 물었지만 저는 아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해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2시간쯤 뒤였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다행이다라고 했고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수술비도 그렇고 앞으로 재활이 길어지면 한 달에 몇백씩 나올 수도 있대요. 저희 형편이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집을 정리하면 병원비랑 재활비 충당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엔 전세를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내 명의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도 않고 좋은 동네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집 열쇠를 처음 받던 날 아내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집을 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다음 날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물 시세가 어떻다, 요즘 거래가 어떻다.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산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회복은 소중했습니다. 병원비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은 추억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충돌하는데 저는 무엇을 먼저 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저를 알아보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있지. 그 집 기억해?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 집 처음 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집이다 했잖아. 기억해?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였습니다. 아내는 안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막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요. 아들이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관련 서류예요. 잠깐 명의만 바꾸면 대출이 쉽게 난다고 해서요. 병원비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여러 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어딘가에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빈 칸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빈 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도 명의니 보증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사인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데 아버지가 뭘 못해주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처리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였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대출 받으려면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래요. 명의를 바꾸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대출 때 담보로 잡히는 거고요. 다 해결되면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지요.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분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것, 혼자 짐 지지 말라는 것,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들리면 이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 당신은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것. 저는 서류를 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병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저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빛에 반응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에 있던 빈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걸려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28년을 키운 자식입니다. 나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급했고 방법을 잘 몰랐고 어쩌면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한테 가볍게 여겨지는 게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옆 보호자 침대는 좁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거기서 며칠째 자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지만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 있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낮에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서류, 빈칸, 도장자리, 명예 이전이라는 말.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명예 이전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아들은 담보라고 했습니다. 대출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디에 적어둔 것도 없고 아들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심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다니 그게 무슨 아버지냐는 생각. 어쩌면 그 생각이 제가 평생 스스로를 가두어 온 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솔직합니다. 낮에 누르고 있었던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만 살았지. 내 권리를 지켜본 적은 있었나? 아들이 학원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구했고, 결혼 준비에 보탤 돈 달라고 하면 모아두던 것을 꺼냈고,
자동차 살 때 보탬이 되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못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 먼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뭐가 필요하세요? 그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잠깐 바람 쐬러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현수막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 걸 며칠 전에 봐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담보, 대출, 돌려준다는 말.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 서류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담보 설정이 아닙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입니다. 명의가 아드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담보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소유권 양도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서류에 명시돼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힘을 쓰기 어려워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이려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했다면 집은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나는 평생 내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회복하고 나서 돌아갈 집이 없어진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식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가족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 말할 때마다 화면을 한번 누르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녹음기에는 중요한 말이 담겼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병원에만 계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퇴원하셔도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중에 몸 힘드시면 같이 좋은 데 알아봐 드릴게요.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거기서 좋은 돌봄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도 집 이야기가 오가던 그 시기에 나왔을 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넘기고 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면 나는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사인을 안 하셨으면 소송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의 이전 시도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 그리고 어르신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먼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도에서였는데 지나가는 간호사가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해코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이요? 변호사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며느리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잘못된 거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절차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기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서류의 내용과 아들이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설명 부족, 기망 소지 있음. 그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몇 달 뒤 명예 이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여보.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말을 다시 배우는 것, 걷는 것을 다시 연습하는 것.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해나갔습니다. 불평도 없이, 포기하는 기색도 없이, 역시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문자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섭섭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급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가 40년 동안 만든 집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 적이 아니다.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말도 원망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내 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오래된 짐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가? 저는 오래 그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와 포기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배려하는 것, 그건 양보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에 무엇이 쓰였는지 알 권리조차 포기하는 것,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굶길까봐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존중까지 포기하며 살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없애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도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며칠 전 아내가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걸음을 걸었습니다. 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병실로 돌아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래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위해 살자.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그 빛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께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억울했던 날도, 말 못하고 넘어간 날도, 그 모든 날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내일 아침 다시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그 빛 속에서 잠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